서울의 심장부 화려한 강남의 마천루가 하늘을 찌르는 그 이면에는 낡고 지저분한 시장 골목이 실핏줄처럼 얽혀 있었다. 그곳은 부와 성공의 그림자에 가려진 가난과 고단한 삶의 냄새가 진동하는 공간이었다. 차유리는 그 골목의 작은 식당에서 쉴 틈 없이 움직였다. 조경 건축가라는 꿈을 위해 그녀는 하루에 3개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꺾이지 않는 잡초처럼 꿋꿋했다. 그녀는 남은 음식을 길고양이에게 챙겨주며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온기를 잃지 않았다. 그때 허리가 굽은 한 노파가 폐지를 가득 실은 손수레를 힘겹게 끌고 골목으로 들어섰다. 남루한 옷차림, 세상의 모든 시름을 짊어진 듯한 지친 얼굴. 박화영 회장은 자신의 모습을 완벽하게 위장한 채 이 도시의 진짜 얼굴을 관찰하고 있었다. 어이 할멈, 여기서 장사하려면 자릿세를 내야지. 골목을 어슬렁거리던 불량배 몇 명이 노파를 막아섰다. 그들은 노파를 손쉬운 먹잇감으로 여겼다. 그들 중 하나가 손수레를 발로 찼고 압축된 박스와 플라스틱 병들이 더러운 바닥 위로 요란한 소리를 내며 쏟아졌다. 주변 상인들은 못 본 척 고개를 돌렸다. 엮여서 좋을 것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차유리는 달랐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식당 밖으로 나섰다. 불량배들의 덩치에 비하면 그녀는 너무나도 작고 가냘팠다. 하지만 그녀는 노파의 앞을 막아서며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만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격적이지 않았지만 단단했다. 이분은 우리 동네 손님이에요. 어른을 이렇게 대하는 거 아닙니다. 경찰이라도 부를까요? 그녀는 싸움꾼이 아니었지만 용감하고 현명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불량배들은 오히려 당황했다. 그들이 그녀를 밀치려 했지만 주변의 시선이 쏠리는 것을 느끼자 욕설을 중얼거리며 자리를 떴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유리는 흩어진 폐지들을 함께 주워 담았다. 노파 박화영 회장은 그녀를 유심히 관찰하며 시험했다. 괜한 짓을 했어, 아가씨. 이제 저놈들이 아가씨를 괴롭힐 텐데. 유리의 대답은 단순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옳은 일을 하는 건 절대 괜한 짓이 아니에요. 그녀는 노파가 굶주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자신이 먹으려 아껴두었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들고 나왔다. 이거 드세요, 할머니. 저보다 할머니께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녀는 노파가 내미는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한사코 거절했다. 박화영 회장의 마음속. 그녀는 몇 주간 이 허름한 모습으로 도시를 떠돌며 사람들의 본성을 시험해왔다. 그녀가 본 것은 탐욕과 무관심, 그리고 비열함 뿐이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달랐다. 단순히 친절한 것이 아니었다. 용감했다. 단순히 동정심이 많은 것이 아니었다.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았다. 더러운 골목 속에서 그녀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발견했다. 그녀는 비극과 권력으로 차가워진 자신의 손자가 잃어버린 바로 그 덕목을 유리의 눈 속에서 보았다. 노파는 국밥을 다 비웠다. 그녀는 새롭고 강렬한 눈빛으로 유리를 보았다. 이름이 뭐냐, 아가야? 차유리예요. 그녀가 작고 지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노파는 그 이름과 얼굴을 마음에 새기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친절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받게 될 게다, 차유리. 내가 약속하지. 유리는 그저 고마워하는 노인의 주정쯤으로 여겼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노파의 손수레를 정리해주고 다시 자신의 일터로 돌아갔다. 박화영 회장은 그녀의 뒷모습을 깊은 결심에 찬 얼굴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숨겨두었던 최첨단 휴대폰을 꺼내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찾았다. 그녀는 단 한마디만 했다. 운명적인 만남은 끝났지만 그 만남이 불러올 거대한 파장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시장 골목의 허름한 노파는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대한민국 재계에 보이지 않는 여왕 천지그룹의 박화영 회장이 있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한옥 저택의 욕실에서 자신의 분장을 지원했다. 허름한 옷과 가짜 주름을 벗어 던지자 날카로운 지성과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을 지닌 본래의 모습이 드러났다. 태호를 이리로 부르거라. 그녀의 간결한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그 시각 천지그룹 타워 최상층. CEO 한태호는 냉혹한 비즈니스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그는 경쟁사를 무자비하게 짓밟는 중이었다. 그의 세계는 숫자와 효율성 그리고 승리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런 그의 회의를 중단시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비서의 말에 태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는 짜증이 났지만 즉시 회의를 중단시키고 할머니에게로 향했다. 할머니의 고즈넉한 서재. 그곳은 그의 현대적인 사무실과는 완전히 다른 시간의 깊이가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박 회장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너 결혼해야겠다. 태호는 놀라지 않았다. 그는 몇 년간 계속되어 온 정략 결혼 제안들을 막아내는 데 익숙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차가운 거절을 준비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의 예상을 깨뜨렸다. 그녀는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화면 속에는 허름한 식당 유니폼을 입은 채 피곤하지만 아름다운 얼굴로 일하고 있는 차유리의 사진이 있었다. 박 회장의 비서가 몰래 찍은 것이었다. 이 아이다. 이 아이와 결혼해. 태호는 어이가 없었다. 그리고 이내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할머니가 노망이 들었다고 생각했다. 거지요. 할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이 천지그룹의 주인을 시장 골목의 아르바이트생과 결혼시키겠다고요. 이건 농담이시죠. 그는 이것이 자신과 회사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박 회장은 그의 분노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논리로 그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과거를 상기시켰다. 내 부모가 죽고 난 뒤 네가 나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청은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다. 태호의 머릿속에 부모님의 장례식장에서 망연자실해 있던 어린 시절의 자신이 스쳐 지나갔다. 할머니는 그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그는 자신을 키워주고 회사를 지켜준 대가로 할머니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단 한 가지는 반드시 들어주겠다고 슬픔 속에서 맹세했었다. 그 기억은 그의 모든 분노와 논리를 잠재웠다. 그것은 그가 결코 깰 수 없는 유일한 약속이었다. 박 회장은 자신의 진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내게는 내 이유가 있다. 나는 그 아이의 영혼을 보았다. 그것이야말로 이 가문과 너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그녀는 유리의 기본 정보가 담긴 파일을 그에게 건넸다. 이 아이를 찾아. 청혼해. 그리고 나를 실망시키지 마라. 태호는 할머니의 저택을 나왔다. 그는 차갑고 통제된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덫에 걸린 기분이었다. 그는 태블릿 속 유리의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자신의 인생을 망치기 위해 선택된 이 보잘것없는 여자를 향한 경멸이 그의 눈에 가득했다. 그는 채 올라타 비서에게 날카롭게 명령했다. 이 여자 찾아내. 그리고 법무팀에 연락해서 가능한 가장 빈틈없는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해. 그는 강제로 동의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는 이 터무니없는 상황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통제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 결혼을 결합이 아닌 자신의 인생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취급할 작정이었다. 한태호의 비서는 차유리를 그녀의 아르바이트 장소인 시장 골목 식당에서 찾아냈다. 유리는 천지그룹 같은 거대 기업이 자신을 왜 찾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불안과 결의가 뒤섞인 마음으로 약속 장소인 한 고급 법률 사무소로 향했다. 차가운 대리석과 유리로 된 회의실. 그곳에 한태호가 앉아 있었다. 할머니가 보여준 사진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남자였다. 그는 자신을 노파의 손자라고 소개하지 않았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나의 할머님 박화영 회장께서 당신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더군.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분께서 내게 당신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셨다. 이것은 그 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다. 그는 두꺼운 계약서를 테이블 너머로 밀었다. 유리는 그야말로 벼락을 맞은 듯했다. 결혼 천지그룹의 CEO와 그녀가 도와주었던 그 친절한 할머니가 전설적인 박화영 회장이라고 그녀의 머릿속은 이 초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다. 이것은 농담이거나 혹은 끔찍한 함정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계약서를 읽었다. 굴욕적이었다. 그것은 명목상의 결혼일 뿐이며 그녀는 그의 자산에 대한 어떤 권리도 없고 행동에 대한 엄격한 규칙들을 따라야 하며 이 결혼은 그의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살아있는 인형 이름뿐인 아내가 되어야 했다. 그녀의 첫 본능은 거절이었다. 이 모욕적인 제안을 뿌리치고 도망치는 것. 하지만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노파의 얼굴이 떠올랐다. 박화영 회장, 내 친절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받게 될 게다. 라고 했던 그녀의 약속. 이것이 그 보상인가 황금 세장,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걸까? 그녀는 회장님의 눈 속에 담겨 있던 깊은 슬픔을 기억했다. 어쩌면 그 강력한 노부인은 외로웠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손자 곁에 둘 진실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노파에 대한 그녀의 연민과 의무감이 그녀를 움직였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삶을 생각했다. 끝없는 아르바이트에 굴레 늘어나는 빚 잊혀가는 꿈. 이 제안은 비록 모욕적이지만 탈출구이기도 했다. 유리는 결정을 내렸다. 탐욕 때문이 아니었다. 박 회장에 대한 복잡한 공감과 다른 삶을 향한 절박한 소망 때문이었다. 그녀는 태어의 차가운 얼굴을 마주보았다. 서명하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당신이나 당신의 돈 때문이 아니에요. 할머님을 위해서예요. 이 말은 태어를 살짝 짜증나게 했고 동시에 그의 흥미를 끌었다. 그녀는 평범한 돈 사냥꾼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서류 작업과 신속하고 비인격적인 혼인신고가 끝난 뒤 그녀는 그의 집으로 옮겨졌다. 그의 저택은 거대하고 미니멀하며 박물관처럼 차가웠다. 값비싼 예술품들로 가득했지만 어떤 옹이나 사람 사는 흔적도 없었다. 집은 주인을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었다. 집사는 그녀를 집의 한쪽 별채로 안내했다. 이곳이 사모님의 공간입니다. 회장님의 공간은 반대편에 있습니다. 허락 없이는 출입을 삼가 주십시오. 유리는 호화롭지만 텅 빈 자신의 새 침실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와 남편 사이의 감정적 거리는 집의 건축 구조로 물리적으로 구현되어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완벽하게 관리되었지만 생명력 없는 정원을 내다보았다. 가난에서는 벗어났지만 차갑고 외로운 부의 세계로 들어왔다. 후회와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약속을 했고 약속을 지키는 여자였다. 그녀는 골목에서 만났던 그 친절한 할머니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견뎌낼 것이다. 챕터는 거대하고 고요한 방 안에 홀로 서 있는 그녀의 모습으로 끝이 났다. 멸균된 온실에 이식된 한 송이의 들꽃. 그녀는 다가오는 기업의 폭풍우는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남기 위해 결심을 다지고 있었다. 천지그룹 창립 기념 갈라. 그곳은 대한민국 상류층의 권력과 야망 그리고 가식이 한데 모여 끓어오르는 용광로와도 같았다. 차유리는 자신의 운명이 걸린 첫 번째 시험대에 올랐다. 한태호와 함께 행사장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박화영 회장이 직접 고른 단아하면서도 기품 있는 드레스를 입었음에도 그녀의 소박한 분위기와 알려지지 않은 배경은 그녀를 이질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태어는 차갑고 형식적인 태도로 그녀를 마치 비즈니스 액세서리처럼 대했다. 태호가 잠시 사업 파트너들에게 이끌려간 사이 하이에나들이 그녀에게 몰려들었다. 그 중심에는 윤상민 이사가 있었다.
그는 거짓된 매력을 띤 미소로 다가와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그녀를 소개했다. 시장 골목에서 자라셨다고 들었습니다. 참 흥미롭군요. 이런 곳은 처음이라 많이 어색하시겠어요, 사모님. 어떻게 우리 회장님의 마음을 사로잡으셨는지 숨겨진 재주라도 있으신가 봐요. 그들은 그녀를 저급한 신데렐라 돈 사냥꾼으로 낙인 찍으려 했다. 하지만 유리는 시들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고 예의 바르게 약간의 재치를 섞어 그들의 공격을 흘려보냈다. 네 파티장에서의 모습이 아닌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그들의 진짜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곳이죠. 그녀의 예상치 못한 차분한 회복력은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때 한층 더 악의적인 말이 날아왔다. 그녀의 정조를 의심하는 듯한 뉘앙스의 말이었다. 그 순간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테오가 움직였다. 그의 개입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는 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저 유리의 허리에 소유욕 강한 손을 얹고 무례를 범한 자를 얼음 같은 눈으로 쏘아보았다. 내 아내의 인품은 공개적으로 추측할 만한 주제가 아닐 텐데. 장내가 얼어붙었다. 이것은 의무의 행위였다. 그는 회장님의 선택과 회사의 이미지를 보호하고 있었다. 결코 그녀를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 그는 직후 그녀를 향한 차가운 태도로 그것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 사교계의 폭풍 한가운데서 유리는 단순히 자신을 방어만 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는 권력의 역학을 보았다. 누가 진심으로 태호에게 충성하고 누가 윤 이사의 편에 서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녀는 윤 이사를 면밀히 관찰했다. 태호가 자신을 변호했을 때 그의 눈에 스쳐 지나간 진실한 도끼, 어린 증오의 섬광. 그의 공식적인 연봉으로는 절대 찰 수 없는 희귀한 맞춤 제작 명품 시계. 그리고 그가 부패 혐의로 알려진 건설사 대표와 짧고 긴장된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까지 그녀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다. 과소평가받는다는 그녀의 지위는 그녀의 가장 큰 무기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침묵은 무거웠다. 태연은 의무를 다한 뒤 다시 차갑고 먼 태도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오늘 밤은 필요한 형식이었을 뿐이니 내 행동을 개인적인 무언가로 착각하지 마시오 라고 말하려는 듯했다. 하지만 유리는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윤 이사님의 시계. 파텍 필립 스카이문 투르비용이네요. 한정판이죠. 태연은 그녀의 지식에 놀랐다. 그걸 어떻게 하시오? 읽어요. 그녀가 간단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저는 사물을 잘 관찰하는 편이에요. 챕터는 그녀를 새롭고 흥미로운 표정으로 바라보는 그의 모습으로 끝이 났다. 그는 의무감 때문에 그녀를 변호했지만 할머니가 선택한 이 들꽃이 날카로운 가시와 놀랍도록 명석한 두뇌를 가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단순한 의무 이상의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다. 며칠 뒤 박화영 회장은 차유리를 자신의 한옥 저택으로 불렀다. 골목길에서의 만남 이후 그들의 첫 공식적인 대면이었다. 더 이상 허름한 노파가 아닌 우아하고 강력한 여왕의 모습으로 박 회장은 자신이 바로 그 노파였음을 밝혔다. 그것이 그녀의 인품을 시험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그리고 그녀는 유리에게 일자리를 제안했다. 천지그룹의 화려한 직책이 아니었다. 그룹이 소유한 모든 건물의 정원과 녹지를 관리하는 조경 관리팀의 팀원 자리였다. 외부의 시선, 특히 윤상민 이사에게 이것은 회장의 새 아내에게 주는 우스꽝스러운 명예직에 불과했다. 여성스러운 취미 활동으로 그녀를 바쁘게 묶어두려는 수단처럼 보였다. 그들은 또다시 그녀를 과소평가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보잘것없는 그 자리가 사실 유리에 잊혀진 꿈이었다. 조경 건축가. 박 회장은 이미 모든 것을 조사했던 것이다. 그녀는 새 장이 아닌 캔버스를 선물 받았다. 유리는 진심으로 감사했고
그녀의 식어버렸던 열정은 다시 불타올랐다. 유리는 진정한 열의를 가지고 일을 시작했다. 그녀의 첫 임무는 천지그룹의 현재 및 과거 조경 프로젝트들을 검토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설계도와 자재 발주서, 그리고 예산안을 훑어보았다. 전문가로서의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재무감사팀이 놓쳤던 것들을 발견해냈다. 윤 이사의 파벌이 관리했던 프로젝트들에서 일관된 패턴이 보였다. 첫째 자재 바꿔치기. 설계도는 이탈리아산 희귀 화강감이나 수백 년 된 소나무 같은 최고급 자재가 명시되어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는 값싼 국산 자재들이 사용되었다. 그 차액은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둘째, 유령 서비스. 특수 토양 관리나 해충 방제 같은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청구서들이 유령 회사로부터 발급되었다. 셋째, 의도적인 설계 결함. 그늘진 곳에 햇빛을 좋아하는 나무를 심어 계속해서 죽게 만들고 이를 교체하기 위한 유지보수 계약을 윤 이사의 하수인들이 소유한 회사와 지속적으로 체결하는 방식이었다. 이것은 무능이 아니었다. 회사의 돈을 수년간 체계적으로 빼돌리기 위한 거대한 횡령 시스템이었다. 유리는 자신의 발견을 건축학적 분석과 비용 불일치 내역 그리고 사진 증거까지 첨부하여 상세하고 전문적인 보고서로 작성했다. 이것은 아내의 불평이 아닌 전문가의 감사 보고서였다. 그녀는 윤 이사의 의심을 사지 않고 이 보고서를 태호에게 전달해야 했다. 그녀는 계약상 출입이 금지된 그의 개인 서재 책상 위에 보고서를 올려두는 작은 반항을 감행했다. 보고서를 발견한 태호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몇 년간 윤 이사의 비리를 추적하며 거대한 금융거래와 M&A에만 집중해왔다. 그는 조경처럼 사소한 것을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유리는 그의 코앞에서 몇 년간 벌어지고 있던 거대한 횡령 시스템을 찾아냈다. 그의 수많은 금융 분석가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그녀는 조경 건축가라는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발견해낸 것이다. 늦은 밤 태호는 보고서를 손에 든 채 저택의 반대편 그녀의 공간으로 향했다. 그가 먼저 그들의 규칙을 깨고 그녀의 사적인 공간으로 들어온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꾸민 작은 작업실에서 식물 도면과 설계도에 둘러싸여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고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와 그녀가 작성한 보고서를 번갈아 볼 뿐이었다. 그의 표정에는 충격과 감탄, 그리고 깊은 존중감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이것에 대해 내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소.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진지했다. 모든 디테일을, 챕터는 이 순간으로 끝이 났다. 그들의 분리된 공간을 가로막던 벽이 허물어졌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의무나 미스터리로 보지 않았다. 값을 매길 수 없이 귀중한 그리고 어쩌면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 보기 시작했다. 늦은 밤 차유리의 작업실은 두 사람의 비밀 작전 본부가 되었다. 태호는 유리가 건넨 보고서를, 그녀는 태호가 가져온 태블릿 PC에 암호화된 파일들을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의 정보를 교환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유리는 전문가의 정밀함으로 조경 비리의 기술적인 세부 사항들을 설명했다. 그녀는 유령 회사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녀의 설명을 듣는 동안 태호는 자신의 비밀 조사 파일과 그녀의 발견을 연결시키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몇 년간 추적해온 주가 조작과 내부자 거래에 연루된 유령 회사들의 네트워크를 화면에 띄웠다. 그리고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왔다. 두 개의 다른 범죄 네트워크에 동일한 유령 회사들의 이름이 겹쳐져 있었다. 정원에 값싼 나무를 공급했던 회사는 실적 발표 직전 주식을 공매도했던 바로 그 회사였다. 윤상민은 별개의 범죄들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거대하고 상호 연결된 하나의 부패 시스템이었던 것이다. 태연은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비밀 일부를 그녀에게 드러냈다.
그는 5년 전 자신의 부모님이 사고를 당한 직후 이 유령 회사 중 하나에서 거액의 자금이 정체불명의 계좌로 송금된 기록을 보여주었다. 나는 부모님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고 늘 믿어왔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당신이 찾아낸 이 조경 비리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야.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어. 이 폭로는 유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이것은 더 이상 기업 횡령 사건이 아니었다. 살인 사건일지도 몰랐다. 판도는 무한대로 커졌다. 그녀는 박화영 회장이 단순히 자신의 친절함 때문에 자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회장님은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자신을 조경팀이라는 특정 위치에 배치했던 것이다. 태호가 놓쳤던 것을 새로운 눈을 가진 자신이 발견해내기를 바라면서 그녀는 박 회장의 거대한 게임판 위에 놓인 의도된 한 수였다. 태호는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데이터를 펼쳐놓았을 뿐이다. 이것이 내가 가진 것이고 저것이 당신이 가진 것이오. 함께 놓으니 더 명확한 그림이 보이는군. 유리는 자신의 선택을 내렸다. 제가 돕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들의 무언의 동맹이 이제 명시적인 비밀 파트너십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비밀리에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늦은 밤의 미팅은 일상이 되었다. 차갑고 텅 비었던 저택은 이제 공동의 목표라는 에너지로 채워진 유일하게 따뜻한 공간이 되었다. 태호는 할머니가 자신에게 강요한 가난한 소녀가 아닌 동등하고 강력한 파트너로서의 그녀에게 점점 더 깊이 매료되었다. 그는 의무감과는 전혀 다른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유리는 그의 차가운 외면 뒤에 숨겨진 취약함과 고통을 보았다. 그녀는 부모님의 죽음이라는 무게를 몇 년간 홀로 짊어져온 외로운 남자를 보았다. 챕터의 마지막 장면은 그들의 새로운 역학관계를 강조했다. 그들은 밤새 일했고 윤이사 네트워크의 새로운 핵심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동이특이 시작하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지쳐 있었다. 태호는 의자에서 잠시 잠이 든 그녀를 보았다. 잠든 그녀의 얼굴은 부드러웠다. 그는 존경심과 깊고 부드러운 보호 본능이 뒤섞인 강력한 감정의 파동을 느꼈다. 그는 조용히 담요를 가져와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녀가 잠에서 깨어났다. 부드러운 아침 햇살 속에서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공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찼다. 계약도 규칙도 그들의 분리된 삶도 모든 것이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았다. 좀 쉬도록 하시오, 유리 씨. 그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공식적인 직함이 아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는 그저 자꾸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동맹이 더 이상 비즈니스에만 국한되지 않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되어버렸음을 알리는 조용하고 친밀한 순간이었다. 윤상민 이사의 편집증은 극에 달했다. 그는 자신을 조사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고 그의 모든 의심은 강유리에게로 향했다. 보잘것없던 정원사에서 회장의 신뢰를 얻는 인물로 급부상한 그녀. 그는 이 전문적인 위협을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덫은 천지그룹이 극비리에 추진하던 거대 테마파크 프로젝트 비밀의 정원을 무대로 펼쳐졌다. 그의 계획은 유리를 산업 스파이로 모는 것이었다. 그는 비밀의 정원의 설계도를 교묘하게 변형하여 경쟁사에 유출할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정교한 피싱 이메일을 통해 유리의 컴퓨터에 키로거를 심어 그녀의 계정을 도용해 설계도를 유출한 것처럼 디지털 증거를 조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한 수 앞서 있었다. 태호의 비밀 보안팀이 윤 이사의 통신을 감청하여 이 계획을 탐지해낸 것이다. 태호는 격분했다. 이건 너무 위험해. 당장 중단해. 내가 처리하겠소. 하지만 유리는 거절했다. 이것은 그녀에게 있어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는 희생자가 아니었다. 아니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궁지에 몰린 쥐는 예측 가능해요. 그는 우리에게 완벽한 기회를 준 거예요. 함정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판을 뒤집는 겁니다. 그들은 그의 연극에 동참하기로 했다. 유리는 테어의 팀이 준비한 샌드박스 컴퓨터에서 의도적으로 피싱 이메일을 클릭했다. 그들은 윤 이사가 그녀의 계정을 훔치고 설계도를 유출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가 유출한 설계도는 유리와 테어가 심어놓은 트로이 목마가 숨겨져 있었다. 건축 데이터로 위장한 악성 코드, 경쟁사의 엔지니어들이 훔친 설계도, 파일을 여는 순간 트로이 목마가 활성화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파일을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테어의 보안팀에게 경쟁사 서버로 들어가는 뒷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그 뒷문을 통해 그들은 찾고 있던 모든 증거를 발견했다. 윤상민과 경쟁사 사이에 오랫동안 지속된 기업 스파이 행위의 증거인 통신 기록과 금융 거래 내역. 그는 단지 이 파일 하나를 유출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몇 년간 천지의 비밀을 팔아넘기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윤상민이 소집한 긴급징계위원회. 그는 공개적으로 유리를 해고하고 고소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 그는 연단에 서서 자신이 심어놓은 거짓 증거들을 제시하며 유리를 가리켰다. 우리는 반역자를 찾아냈습니다. 유리는 그곳에 완벽하게 침착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테어 역시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다. 윤 이사가 그녀의 즉각적인 해고를 요청하는 순간 테오가 그를 막았다. 고맙소 윤 이사.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반역자를 찾아내기 위해 참으로 애썼소. 그가 리모컨을 클릭했다. 윤 이사 뒤에 메인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다. 이제 화면에는 윤 이사와 경쟁사 사이에 오고 간 이메일과 은행 송금 내역이 나타났다.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를 혼동한 것 같군. 테오가 말을 이었다. 반역자는 바로 당신이었으니 챕터는 유리를 위해 놓았던 덫이 대신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것을 깨달은 윤상민의 순수한 공포와 불신으로 얼어붙은 얼굴로 끝이 났다. 사냥꾼이 사냥감이 되어버린 순간이었다. 징계위원회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윤상민은 보안팀에 의해 구금되었고 그의 프로페셔널한 인생은 끝났다. 회의실은 혼란에 빠졌지만 강유리와 한태호는 고요한 거품 속에 있는 듯했다. 그들은 공동의 승리를 확인하는 짧은 눈빛을 교환했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의 침묵은 이전과 달랐다. 어색하거나 차갑지 않았다. 상호 존중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으로 채워진 편안한 침묵이었다. 그날 밤 그들은 각자의 공간으로 물러가지 않았다. 유리는 저택의 중앙 정원 그녀가 비밀리에 가꾸기 시작했던 바로 그곳에 있었다. 함정의 주제였던 바로 그 비밀의 정원 위로 밝은 달빛이 쏟아져 내렸다. 테오가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CEO도 의무감에 찬 남편도 아니었다. 그는 마침내 가족의 적을 궁지로 몰아넣은 한 명의 남자일 뿐이었다. 공동의 위험은 그의 마지막 벽을 허물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 거요.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은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소.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의 부모님의 죽음. 그것은 단순한 부품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의 아버지는 윤상민의 거대한 부패 계획을 폭로하기 직전이었다. 그 사고는 아버지를 침묵시키기 위한 의도된 암살이었다. 그는 자신의 고통과 죄책감을 이야기했다. 어리고 무력했던 시절. 그는 회사를 물려받았지만 끊임없는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고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아버지의 정의를 위한 싸움을 비밀리에 계속하기 위해 스스로 차갑고 무자비해져야만 했다. 나는 아무도 믿을 수 없었어. 그가 말했다. 신뢰는 내가 누릴 수 없는 사치였지. 세상 모든 사람이 적인 것만 같았어. 유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를 위해 가슴 아파했다. 그녀는 마침내 그의 차가움과 고독의 근원을 이해했다.
그는 오만한 것이 아니었다. 갑옷을 두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강력한 CEO의 가면 아래에 숨겨진 상처 입은 젊은 남자를 보았다. 존경과 혼란스러운 끌림이 뒤섞여 있던 그녀의 감정은 이제 그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은 강력한 공감으로 깊어졌다. 그녀는 동정이 아닌 이해로 대답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단지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그들 사이의 감정적 교감은 이제 만져질 듯 선명했다. 그들을 쫓아다녔던 차가운 계약서는 이제 다른 세상의 유물처럼 느껴졌다. 그 계약서. 그가 달빛 아래 감정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보며 말했다. 그건 내가 내렸던 가장 비논리적이고 비효율적이며 어리석은 결정이었소. 그리고 동시에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기도 했지. 그가 한 걸음 다가섰다. 공기가 팽팽해졌다. 계약서의 모든 규칙은 이미 깨진 지 오래였다. 그가 부드럽게 그녀의 얼굴을 만졌다. 유리 씨, 차유리. 그가 그녀의 이름을 그들 사이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무게와 의미를 담아 불렀다. 그는 정원의 원래 설계도를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어머니께서 설계하신 정원이요. 이곳이 치유의 공간이 되기를 바라셨지. 몇 년간 나는 이곳이 폐허가 되도록 내버려 뒀소. 어쩌면 당신이 이 정원을 다시 살리는 것을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 이것은 깊이 상징적인 요청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가족이 남긴 유산을,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정원과 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희망의 미소를 지었다. 그러고 싶어요. 챕터는 이 공동의 목표와 갓 태어난 사랑의 약속 위에서 끝이 났다. 그들의 진정한 파트너십은 이제 공동의 적이 아닌 미래를 향한 공동의 희망으로 굳건해졌다. 천지그룹의 이사회실. 비밀의 정원 프로젝트의 향방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회의가 열렸다. 윤상민 이사는 한태호가 조경비리 같은 사소한 것에 회사의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며 그의 리더십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태호는 비밀의 정원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등 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아름다운 테마파크의 조감도가 아니었다. 윤상민을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거대한 부패의 네트워크였다. 태연은 이제 그의 특별 컨설턴트가 된 유리와 함께 침착하고 체계적으로 증거들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유리는 조경 비리에 대한 기술적인 세부 사항들을 전문가의 권위로 설명했다. 이어서 태연은 횡령 주가 조작 그리고 경쟁사와의 스파이 행위에 대한 증거들을 폭로했다. 그리고 그는 가장 파괴적인 마지막 증거를 꺼내놓았다. 윤 이사의 비자금과 그의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사고 사이에 명백한 금융 연결고리. 그는 이사회 전체 앞에서 자신의 숙부를 횡령 배임 그리고 살인 혐의로 공식적으로 고발했다. 윤상민은 완벽하게 폭로되었다. 이사회에서 그를 지지하던 동맹들은 공포에 질려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이성을 잃었다. 매력적인 경영인의 가면이 벗겨지고 궁지에 몰린 짐승의 본성이 드러났다. 그는 모든 것이 타요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꾸며낸 음모라며 비명을 질렀다. 회의실이 혼란에 휩싸이려던 바로 그 순간 이사회실에 육중한 문이 열렸다. 박화영 회장이 절대적인 권위에 아우라를 뿜어내며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즉시 침묵에 휩싸였다. 그녀는 더 이상 허름한 노파가 아니었다. 천지를 호령하는 여왕이었다. 그녀는 테이블 상석으로 걸어갔다. 내 손자가 발표한 모든 것은 사실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력했다. 나는 윤 이사의 배신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올바른 사람이 필요했지. 그녀는 자랑스러운 눈으로 유리를 보았다. 내가 차유리를 이 가문에 들인 이유다. 나는 골목의 가난한 소녀가 아닌 우리 회사와
이 가문에 절실하게 필요했던 정직함과 용기, 그리고 지성을 가진 인물을 보았던 것이다. 박 회장은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마지막 증거 조각, 어쩌면 태어의 아버지가 남긴 비밀 장부, 혹은 그녀가 보호하고 있던 핵심 증인의 증언을 꺼내놓았다. 그것은 모든 의심의 쐐기를 박는 결정타였다. 윤상민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늘 과소평가했던 늙은 여왕에게 완벽하게 패배했다. 챕터는 거짓의 제국이 무너져 내린 폐허 위에서 보안팀에게 끌려나가는 윤상민의 모습으로 끝이 났다. 이사들은 충격 속에서 박 회장에게 고개를 숙였다. 박 회장은 함께 서 있는 태호와 유리를 보았다. 그녀는 보기 드문 진심이 담긴 만족의 미소를 지었다. 둘 다 잘 해주었다. 태호와 유리는 서로를 마주보았다. 마침내 전쟁은 끝났다. 과거의 유령들은 사라졌다. 그들은 더 이상 의무나 계약 혹은 음모에 묶여있지 않았다. 그들은 마침내 자유로워졌다. 몇 주가 흘렀다. 윤상민의 몰락으로 인한 폭풍은 잠잠해졌고 천지그룹은 박화영 회장과 한태호 대표의 확고한 통제 아래 안정을 되찾았다. 언론은 차유리를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신데렐라로 칭송했다. 모든 외부의 전쟁은 끝났다. 이제 그들은 내부의 그들 자신의 문제를 마주해야 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정원. 유리의 손길로 이제는 조금씩 생기를 되찾기 시작한 바로 그곳. 태호는 그들의 관계를 시작하게 했던 그 차가운 혼인 계약서를 손에 들고 있었다. 이 계약은 그가 조용히 말했다. 도구였고 필요하기였어. 이것이 당신을 내 삶으로 데려왔다는 사실에 감사하오. 하지만 이것은 내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원하는 방식이 아니오. 그는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계약서를 조각조각 찢었다. 종이 조각들이 정원의 흙 위로 꽃잎처럼 흩날렸다. 계약은 끝났소, 차유리. 그리고 그는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가 이제는 알게 된 꾸밈 없고 진실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내게 당신과 결혼하라고 명령했소. 의무감은 나를 당신의 보호자로 만들었지. 내 이성은 당신을 존경하게 되었소. 하지만 내 마음은 당신과 사랑에 빠졌소. 그는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정원에서 막 꺾은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들꽃 한 송이가 들려 있었다. 이것은 할머니의 명령도 비즈니스 거래도 아니오. 내 심장의 간청이오. 이번에는 진짜로 나와 결혼해 주겠소. 나와 함께 우리의 정원을 가꾸어 주겠소. 그녀의 눈에 행복의 눈물이 고였다. 고통스럽고 기만으로 가득 찼던 여정은 마침내 이 순수한 진실의 순간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일으켜 세웠다. 네. 그녀가 간단하게 대답했다. 네, 그럴게요. 멀리서 저택의 발코니에서 박화영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보기 드문 진정한 만족의 미소가 떠올랐다.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그녀가 곁에 선 비서에게 말했다. 진정한 인품은 강인한 들꽃과 같아서 가장 척박한 땅에서도 꽃을 피우는 법이야. 저 둘은 서로에게 그리고 천지에게 좋은 존재가 될 게다. 1년 후 비밀의 정원 테마파크가 화려하게 개장했다. 그곳은 유리의 재능과 비전이 만들어낸 조경 건축의 걸작이었다. 태호의 어머니가 바랐던 것처럼 치유와 기쁨의 공간이었다. 태호와 유리는 손을 잡고 그곳에 서 있었다. 더 이상 차가운 CEO와 가짜 아내가 아닌 진실하고 사랑스러운 부부로서 그들은 자신들이 함께 지은 정원에서 가족들이 웃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두 사람은 함께 그 아름다운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여정은 비정상적이고 위험했지만 그들은 서로를 찾아냈다. 골목의 들꽃은 장미 정원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곳을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진실한 곳으로 바꾸어 놓았다. 아름답소. 그가 말했다. 네. 그녀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우리가 함께 만들었으니까요.
이야기는 공동의 창조와 평화, 그리고 힘들게 얻어낸 행복의 약속 위에서 끝이 났다.